네, 3월 5일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아침에는 기자들의 눈으로 정치권 사정 살펴보는 시간이지요. 오늘도 어김없이 경향신문 구교영 기자 그리고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3월입니다. 그러게. 춥지만 3월입니다. 네, 3월이에요. 예. 개나리. 예, 그래서 오늘 특별하게 놀아주셨어요. 네, 오늘은 개나리 김은지 선생으로 하겠습니다. 뉴질랜드는 초록색이라고 댓글 달아주신 분들 계세요. 그렇구나. 초록잎 홍합? 이건 뭐지? 그 초록잎 홍합은 네. 저희 광고하는 건데. 네. 설중매한 그렇습니다. 네. 네, 그 릴렉싱 네. 크림인데, 예. 그러니까 광고 먼저 읽고 갈까? 예, 예. 저희가 시니케어 플라센타 플러스 페이셜 크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리고 있는 크림인데, 네이버에서 그래도 취재 편의점 보고 구매했다 이런 댓글들이 상당히 올라와 있다고 하고요. 재구매, 이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소비자 후기인데요.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보고 알게 된 크림입니다. 그래서 또 재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저녁에 바르고 세수해 보면 은근 얼굴이 짱짱한 느낌이 듭니다. 뭔가 얼굴이 퍼석해진 기분이거나 탄력이 없다 느껴질 때 발라보길 강추합니다. 우와, 야, 근데 저하고 느낌이 좀 비슷해요. 예, 근데 진짜 저 저녁에 바르고 주무시면 아침에 그 좀 약간 촉촉한 기운은 남아 있어요. 자, 개기름은 아니겠죠? 영양분. 네, 그렇습니다. 호주 식약청 인가를 받고 생산된 시니케어 플라센타 플러스 페이셜 크림은 주름을 당겨주고 피부를 밝혀주는 시간을 되돌려주는 플래시백 크림입니다. 양태반 성분으로 손상된 피부 재생, 자연유래 성분으로 빠른 흡수, 마카다미아 오일, 아르간 오일 이런 것들로 피부 보습, 항산화 효과에 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주름 개선, 미백 효과를 식약청으로부터 인증받은 기능성 크림이고요. 하루 24시간 촉촉함을 채워주는 플라센타 플러스 페이셜 크림으로 어제와 달라진 오늘의 피부를 여러분 경험해 보시기를 강추드립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누적 판매량 10만 개 넘었다고 하고요. 이거 조만간 20만 개로 가기를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크림은 펜즈몰 아직도 영문으로만 검색이 가능해요. FANGMALL 1+1으로 구매 가능하고요. 영문으로만 검색을 해야 돼서 한글로는 아직 검색이 안 되니까 꼭 영어로 펜즈몰 FANGMALL로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취재 편의점 더보기창 링크 올려져 있으니까요. 들어가시면 바로 구매하실 수 있으십니다. 아직 엄마 안 사드렸죠? 제가 이제 펜즈몰에 실제로 들어가 보니까 어떤 그 혜택이 있냐면은 일단 알림받기 동의, 그러니까 쉽게 몰에 알림받기를 동의를 하면은 5% 할인권을 드립니다. 거기에 더해가지고 이게 이제 이 크림만 있는 게 아니고 힐밤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발 있잖아요. 발 관리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그 아이 크림까지 전신을 다 관리할 수 있는 여러 용품이 있으니까요. 써보시고 좋으면 이렇게 다 써보면 될 것 같습니다. 광고주가 거의 광고 줄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이제 저 정치비상으로 넘어갈 것 같네 이거. 관리하겠다. 광고비상구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치비상구 하세요. 광고비상구 하지 말고. 근데 진짜 훌륭하다. 네, 역시 기자님은 기자님이 그러니까 박수. 야, 구교영의 취재력 박수. 야, 펜즈몰까지 취재해가지고 알려주는 꼼꼼한. 야, 이러니까 진짜 우리가 기자에서 밥 먹고 사는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그런데 시사인에서 엄청난 단독을 했어요. 주진우 편집위원께서 김은지 기자도 최근에 단독을 하나 했던데 같이 하고 있는 거여가지고요. 협업이어서 제가 되게 혼자 했다고 하기엔 좀 민망한 상황이긴 한데 상당히 선배더라고요. 다음에 이름이 나옵니다. 넘버 2 연차순으로 쓰죠. 그러니까요. 근데 하여간 그 시사인이 이번에 정말 큰 일을 했다. 어마어마하다. 그러니까 윤석열의 어떤 통 목소리가 나온 건 처음이고 그다음에 김건희의 육성이 나온 것도 시사인을 통해서 이번에 처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서 조각조각 나왔던 사실들은 굉장히 많고 우리가 좀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들은 꽤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 조각조각의 모음에 어떤 쐐기를 박는 것이 김건희, 윤석열의 육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는 그것은 이제까지 했던 윤석열, 김건희의 거짓말을 그대로 좀 반박한다는 차원에서 좀 의미가 있는 것인데 목소리만이 아니라 이제 명태균 씨와 김건희, 윤석열 부부가 주고받았던 카톡, 텔레그램 원문을 저희가 다 공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바로 지금 나가고 있는 그렇죠. 건데 또 저게 사실 조각조각으로는 일부 보도가 된 부분도 있는데요. 저렇게 컬러본 원본으로 주고받은 느낌, 시간을 보니까 더 임팩트가 좀 강하다고 볼 수 있고요. 김건희 여사가 충성 뭐 이런 식의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 제 남편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론조사 내용이 상당히 많이 갔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에서 했던 수많은 해명들이 다 거짓말이라고 하는 걸 볼 수밖에 없는데 작년 10월 달에 이제 명태균 게이트가 처음 나왔을 때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했었냐면 그 경선 때 잠깐 좀 도와줬을 뿐이고 이후의 상황들을 다 끊었다라는 취지 이야기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자를 주고받거나 통화한 사실도 없다. 뭐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듯이 거짓말을 충분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는 그 당시에 이제 유력 정치인인 국민의힘 고위 당직자가 명태균 씨를 데리고 와서 처음 보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희가 명태균 씨 피신 조서 같은 것들도 다 분석을 해가지고 그대로 공개하고 있거든요. 그걸 보면 명태균 씨를 가장 처음 만난 거는 김건희 씨이고요. 그 김 씨가 결국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연결됐다라고 하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이조차도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을 충분히 알 수 있고요. 결국은 김 여사를 보호하기 위한 수많은 거짓말들이 아닌가 이렇게 좀 의심하게 되는 대목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 카톡에서 좀 정치적으로 해석해 볼 만한 재밌는 부분도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재미라고 하긴 그렇지만 사실 좀 불행한 일이긴 하죠. 근데 보면 우리가 대선 그 경선 시절에 윤석열 당시 후보가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 문제적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2021년 10월 달이었는데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5.18과 그리고 쿠데타 빼고는 정치 잘했다라고 하는 평가가 있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살인자한테 살인 빼고는 그 사람 좋은 사람이다, 괜찮은 사람이라는 평가가 있다와 같이 그 사람의 핵심을 부정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계엄까지도 예고됐던 그의 내재적 사고방식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그때 굉장히 비판이 컸고요. 유승민 후보와 같이 경쟁자들이 다 당내에서 비판을 하니까 이틀 후에야 겨우 유감 표명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날 밤에 다시 또 소위 말하는 그 개사과를 했습니다. 인스타그램에다가 토리 앞에 인도 사과인가요? 그걸 놔두고 앞서 했던 사과를 무색하게 할 만큼의 자기 말을 뒤집는 듯한 행동을 했는데요. 그 과정에도 중간에 명태균 씨의 조언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카톡 나오고 있는데요. 아니 왜냐면 이게 2021년 10월 19일이거든요. 발언한 날짜가. 윤석열 후보가 부산 지역 유세장에 나서가지고 전두환이 쿠데타하고 5.18만 빼면 잘했다 이렇게 한 건데 당시에도 보면 이게 사전에 기획된 발언 아니냐는 얘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이 있었던 걸 보셔야 될 것 같고 카카오톡 내용을 보면은 명태균 씨가 결국은 그 이후에 여론 추이 같은 걸 뭔가 설명해 주는 느낌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발언에 대한 반향 같은 것들을 명태균 씨가 마치 해설사처럼 여론을 가이드해 주는 사람처럼 나서고 있는 모습에서 윤석열과의 친분관계라는 것이 상상 이상으로 두텁고 내밀한 관계였다라는 것을 후보 시절에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여기 이번에 시사인에서 공개한 그 윤석열과 명태균 씨와의 카톡 사이에 이준석 당시 대표의 그러니까 명태균 씨와 이준석 대표가 주고받은 것을 캡처를 해가지고 그대로 또 윤석열에게 보냅니다. 근데 이거를 보면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준석 의원이 관여하거나 개입한 이런 정황으로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민주당 관련된 얘기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 당시에 경선에서 또 윤석열 후보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제 당원 중에서 위장 당원이 있다. 그러니까 진짜 당원 아니고 약간 일종의 음모론 같은 이야기들을 해서 또 문제된 바가 있거든요. 이제 본인의 지지세가 여론에서는 좀 높은데 당원에서는 상대적 좀 떨어지다 보니까 저런 식의 의혹, 결국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고 있는 윤석열의 기저에 바탕에 되는 태도들이 보이는 것이 이때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당시 당대표이자 경선 관리를 했던 이준석 의원이 그런 게 아니다라는 식의 좀 반박을 하기도 했었었고요. 그 사이에 메신저 역할을 해주는 게 명태균 씨였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거 말고도 이준석 의원의 관여도라고 하는 것은 핵심은 김영선 1차 공천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카톡 대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함성득 교수와 명태균 씨 사이의 대화 같은 것으로서 충분히 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지금 검찰 수사가 오세훈 시장과
홍준표 실장에게만 맞춰져 있긴 하지만 이준석 의원도 사실 무풍지대에 있지는 않다. 이렇게 좀 봐야 될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보태서 말씀드리면은 그 검찰이 명태균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명태균 씨가 명태균 게이트가 촉발된 이후에 통화한 정치인들의 목록 같은 것들이 언론에 공개가 됐는데 이준석 의원과는 사실 상당 부분 이렇게 교류한 것이 증거 관계로 드러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이란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과정뿐만 아니고 본인의 당대표가 되는 과정뿐만 아니고 그 사후에도 대책을 수습하는 과정에서도 명태균 씨와 긴밀하게 연락한 것이 아닌지 하는 의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수사로 규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 대목 가운데 그 재밌는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조선일보 양상훈 그 저 논설위원회에 대한 비판이 있어요. 사실 굉장히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인데 상대적으로 좀 덜 조명받고 있는 내용이죠. 제가 보기에 그러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노상원의 수첩에 언론인 100에서 200명 이거 체포 명단에 포함이 돼 있었는데 여기에 양상훈 주필도 포함이 돼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정권현이라는 사람이 보낸 겁니다. 이거는 윤석열과 명태균 씨 사이에 주고받은 내용인 거죠. 아마 전송되어 있는 것으로 보니까 그럴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정권현 지금은 이제 법무법인 대륙 아주에서 고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검찰 기자였었습니다. 과거에 기자였죠. 그렇죠. 그 최동욱 그 혼외자 사건 기억하십니까? 검찰총장으로서 본인의 사생활이 조선일보 일면에 나왔던 기사였죠. 사생활이 보도됨으로써 그 당시에 박근혜 정부와 검찰이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약간 맞서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그 검찰이 힘을 확 빼버리면서 박근혜 정부 쪽에 힘을 좀 줬던 보도라고도 평가가 있는데요. 물론 그런 것으로 단독을 해가지고 상도 많이 받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이 보도가 좀 적절했는지에 대한 논쟁도 있었는데 그 보도를 주도했던 게 정건현 특별취재부장이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윤 대통령 당시 후보와는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는데 여튼 조선일보 내부 동향과 비슷한 이야기들 정리해가지고 보낸 것으로 보이고요. 그것의 핵심은 지금 조선일보가 이준석 편을 들고 있다라고 하는 취지이고요. 그 핵심에는 지금 양상훈 이제 칼럼 같은 것들이 있다. 이 사람이 골수반윤이다. 이런 식의 내용들을 정리해가지고는 보낸 거죠.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양상훈 주필의 칼럼 제목을 제가 읊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게 탄핵 전입니다. 김 특검 가능성 98%는 윤 위기 지수. 양상훈 칼럼 제목이고 그 다음에 김 여사의 다음 호칭. 양상훈 칼럼 제목입니다. 그 다음에 정말 이 정도까지인 줄은 몰랐다. 정부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 다음 문제의 근원. 김건희 특검 피할 수 있겠나. 본인 기명으로 사실은 윤석열 정부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많은 비판 칼럼을 쏟아냈습니다. 반윤 맞네. 그러니까 재밌는 건 또 뭐냐면요. 이 정건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윤 대통령한테 메시지를 보낸 것이고요. 그 당시 후보겠죠. 왜냐하면 이 시점 2021년 7월 31일이니까요. 그런데 또 이것을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은 또 명태균한테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관계성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보수의 민낯을 보여준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고요. 물론 이제 정건현 이제 재료 가지고 고문 같은 경우에는 해당 이제 텔레그램이 무엇이냐라고 해명을 물어보는 미디어 오늘 기자한테 자기도 좀 잘 모르겠다. 이게 뭔지 기억이 안 난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한 건지도 잘 모르겠다라는 식의 해명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좀 과도한 언론의 보도가 있을 경우에 적절히 대처하겠다. 그 굉장히 좀 애매한 말이긴 하죠. 적절한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양상훈의 기괴한 반윤 스탠스는 윤 후보에 대한 개인적인 호불호를 떠나 기득권 세력의 윤에 대한 비토가 그 배경에 깔려 있다고 파악되는 바 그의 허무맹랑한 칼럼에 대해선 제3자를 시켜 반박토록 하는 등 공세적 대책을 마련해야 주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윤 후보 개인에게 야 이렇게 양상훈이라는 사람이 당신에 대해서 비판적 보도를 쏟아내고 있으니 이건 이제 후보로 아직 결정되기도 전인 것 같은데. 그렇죠. 11월 달에 후보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막 정치에 이제 입문하고 뭐 창당을 하네, 뭐 입당을 하네, 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김종인을 만나네 마네 막 이런 시점이었던 입당 거잖아요. 이후였던 것으로 입당은 했던 건가요? 그러면 사실상 이제 이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정권현이라는 사람이 이 유력한 조선일보라는 보수지 매체에 영향력 있는 칼럼리스트의 칼럼을 보고 격분한 나머지 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한 걸로 보이네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입당을 2021년 7월 30일에 했는데요. 30날. 근데 이제 요 메시지를 윤석열이 명태균한테 보낸 게 7월 31일이기 때문에 정권현이 정확히 언제 보냈는지는 확인
확인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네요. 양상훈 그 주필 같은 경우에는 조선일보에서 굉장히 그 영향력이 큰 인물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네이버 프로필만 읽어드리면은 2017년 3월부터 주필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7년 3월부터 24년까지 이사였다가 지난해 3월에 전무로 승진을 한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분에 대해서는 단순한 칼럼니스트가 아니고 회사의 논조나 방향을 정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정건영 고문의 미디어오늘 하는 해명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나와는 전혀 관계없는 종잡을 수 없는 이야기다. 내 이름이 왜 있는지도 모르겠다. 2021년 7월은 조선일보 퇴직 시기로 퇴직 준비를 어수선할 때였다. 뭘 했는지 기억 자체가 안 나고 내가 찌라시나 만들어 돌리는 사람도 아니다. 하지만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은 부인하지 않았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거 보내드리세요. 시사인 단독 보도 캡처해가지고 보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은 양주필이 골수반윤인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아니 여기 자기가 썼잖아요. 정번연 보냄 이렇게 전달된 메시지라고. 요새는요 거짓말을 못해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거짓말하면 다 들통이 납니다. 예전에는 이런 게 가능했어요. 왜냐하면 정보 통제도 있고 정보가 그렇죠. 유통될 수가 없는데 요새는 심지어 다 녹음가 지금 뭐가 제일 문제입니까? 자동 전화 녹음이 제일 문제잖아요. 그 전화했던 그게 50만 건이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명태균 씨가 관련된 너무 많다. 너무 많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 오히려 어떻게 되냐면 매장당하고 망신당합니다. 윤 대통령이 딱 그렇잖아요. 딱 그런 지금. 꼴이죠. 지금 본인이 아니 그리고 이 사람은 직업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 습관적으로 본인이 말을 해놓고 1분 안에 또 거짓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별명이 입벌구가 된 거잖아요. 대통령 시기나 하는 사람이. 이래서 온 국민 특히 애들도 뭐라고 해요. 아 그렇게 거짓말을 천연덕스럽게 할 수 있는 거냐. 저 사람은 어떻게 아니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그 후보 시절에 전두환 관련된 옹호 발언만 보더라도 전두환이 잘못했다고 하는 걸 본인이 합니다. 이번에 그 사실은 12.3 비상계엄을 두고 본인이 정권을 찬탈하기 위한 본인 정권을 오래 가지기 위한 친위 쿠데타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쿠데타를 전두환이 잘못했다고 자기가 주장하는 부분들을 따르는 모습 정말로 이해가 안 갑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 가운데 어제 그제 상당히 큰 뉴스가 되고 있는 것이 있으니 명태균 씨가 국민의힘의 정치인 30명 죽일 카드가 있다. 국회 증언은 얼마든지 하겠다. 오늘 또 어떤 보도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일단 박범계 의원의 페이스북을 보면 어제 또 창원에 갔어요. 저하고 함께 계속 그 찬바람 맞으면서 물 먹고 있어요. 특별하게 저 어저께 밤에 또 막 취재해봤더니 뭐 특별하게 뭘 가지고 올라가신 건 없는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전해집니다. 주진우 선배가 내고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중요한 자료는 다 주지두 기자가 가져간 것 같고 지금 쭉정이도 안 남아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저 시사인 앞으로 더 단독 보도 계속 더 쏟아지는 거 아니에요? 뭐 계속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있어. 근데 정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조각조각은 이미 나와 있는 사실인데 그 안에서의 고갱이가 뭔지 좀 주워내는데 시간이 좀 걸리긴 해요. 그래가지고 아마 오늘 또 회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통째로 뭔가가 갔네. 그러니까 이미 갔어. 사실은 저희가 예를 들면 수사 보고서나 이런 걸 입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보통 열람 등사 복사를 하기 때문에 원래 보통 회색 빛깔입니다. 근데 오늘 공개한 카톡 이런 것들 보면은 원본이야. 오색 찬란해. 그러니까 흑백이 아니야. 그러니까 수사 기록 같은 것도 보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일부 기자들이 가서 취재를 한다 해도 무슨 내용인지를 몰라. 그렇죠. 너무 맥락도 많고, 너무 길고 사람도 커서, 많고, 등장인물도 많고. 압수물을 환부했다 그러거든요. 돌려받은 것 같습니다. 느낌이 옵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좀 골고루 쓸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악망합니다. 여러 기자들이 나눠서 단독을 할 수 있도록 시사인께서도 큰 은혜를 좀 베풀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김건희 씨가 조선일보를 향해서 폐간시켜 버리겠다. 그게 목숨 걸었다라고 하는 건 정말 충격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지난주 딱 저희가 이 시간에 방송하고 있을 때 직전에 나와가지고 막판에 전해드렸던 것 같은데 그건 정말 저도 몰랐어요. 그래서 아마 주진우 편집위원회 여러 고심 끝에 좀 공개를 했던 내용인 것 같고요. 관련된 취재를 본인도 더 하고 있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좀 조선일보의 반응도 있어서 조금 그건 순차 좀 내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큰 논란이었죠. 아니 왜냐면은
이게 또 그것도 그렇고 조선일보와 이제 주진우 선배 사이에 이제 소송전이 예고가 돼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특종 기자들의 본능이라는 것은 누르면 더 뛰쳐나오고 싶은 본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여기까지 가만히 냅두면 됐는데 네. 주진우 선배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네. 조선일보와 한번 크게 싸우겠다. 전쟁 선포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명태균 씨가 그 USB를 전달했고 이게 단순하게 보도가 안 된 이유는 정말 이상하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명태균과 윤석열 명태균과 김건희의 육성인데다가 심지어 탄핵 이후에 탄핵 사유로서 이제 김건희의 문제가 돌출된 상황에서 그런 물질을 가진 언론사가 보도를 자제한다? 상식과 어긋나는 거기 때문에 과연 그 물질의 경로가 어떻게 됐는지 어디까지 보고가 된 것인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따져보는 후속 보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조선일보도 좀 이렇게까지 나와서 당혹스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중동 세계 보수 매체 가운데 가장 적극적으로 윤석열 정권 지키기에 나섰던 매체인데 사실 동아일보는 동결해가 된 지 이미 오래고 동아일보 플러스 한겨레라고 하는 그렇습니다. 이야기죠. 적극적으로 비판을 하고 있고 칼럼니스트들이 진짜 그 취재를 세게 해가지고 중앙일보도 마찬가지. 근데 중앙일보도 약간 스탠스가 오늘은 이렇게 보도했다 내일은 이렇게 바뀌었다 해서 조금 종잡을 수 없긴 한데 그 가운데 그래도 조선일보가 가장 앞장서서 했는데 세상에 김건희 여사가 뒤에서는 폐가시켜버릴 거야라고 목숨까지 걸었다 라고 하니까 상당한 배신감이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그러니까 이 안에서의 내부 권력 작동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되는지는 굉장히 이 정권의 마지막 장면에 문을 닫을 장면인 것 같다는 생각. 물론 뭐 다음 주면 끝날 것 같긴 한데요. 여전히 김건희 여사라고 하는 존재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보수의 암투 안에서는 마지막 종결 같은 장면일 것이다. 그리고 이 어떤 보수의 뭐라고 할까 대혁신 혹은 개혁의 조선일보라고 하는 한 플레이어가 어떤 식으로 또 모습을 드러낼지는 좀 관전 포인트이긴 하죠. 근데 진짜 예전보다 힘이 옛날에 밤의 대통령이라고 했잖아요. 네? 밤의 대통령 위스키 앤 캐시의 상징의 어떤 그 조선일보였는데 막구에서 막 자기들이 그런데 지금 보면 보수 유튜버들이 극우 유튜버들이 절독운동하자 막 이래가지고 실제로 상당히 많이 그 떨어져 나갔고 그래서 위축돼 있다. 그리고 조선일보 힘이 예전만 못하다. 요새는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극우 유튜브를 권해서 그런가? 많이 안 본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 12.3 비상계엄 사태가 있은 이후에도 언론이 입장에서 이제 감상자 입장에서 설명을 하더라도 그 언론의 논조라는 게 약간 출렁였습니다. 초반에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제 김건희 여사의 태도에 대한 비판적 스탠스가 좀 있었다고 한다면은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뭔가 두둔하는 스탠스로 바뀌게 됐는데 그게 아무래도 아까 말한 것처럼 장외 여론이 극우 중심으로 똘똘 뭉치게 되고 미디어의 힘이라는 것이 종전에 레거시에서 탈출해서 뭐 고성국 TV라든가 성창경 TV라든가 서정욱 TV로 권력이 이동하면서 위기의식을 굉장히 느끼고 실제로 회사로도 여러 가지 항의 전화가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랬던 거고 그 다시 한번 여기서 최신 양상훈 칼럼 제목을 하나 더 소개해드리면은 어느 정도 뾰족하냐 지금 그런 조선일보 분위기 속에서도 윤 임기 6개월 못 받고 개헌 밝히길.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물러나가는 거거든요. 그만둬. 그러니까, 그 얘기거든요. 6개월만 하고 물러나. 뭐 이런 얘기. 거기에 방점이 있는 겁니다. 도무지 이거는 근데 사실 건강한 생각을 갖고 있는 상식 있는 사람이라면 언제까지 이거를 눈뜨고 보고 있어야 되냐라는 어떤 그 지금 암암리에 묵계 같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보수라고 왜 생각이 없겠어요? 그런 걸 보면 이 사람 놔두고 뭐 지금 정상적인 국가 운영이 되겠냐라는 판단을 하는데 그게 끝판왕이 저는 어제 그제죠. 지난 3월 3일에 나온 JTBC 보도인 것 같아요. 북한 핵공격 보수 유튜브 보고 안보 라인을 가동시켰다. 인성한 안보 2차장한테 이거 검토해보라라고 했고 합참에 실제로 알아보라고 했고 쟤는 이 얘기를 듣고 야 이게 진짜 끝까지 갔구나. 막장이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왜냐면은 아시겠지만 내용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북한의 핵공격을 가장을 해가지고 실제로 어떤 서울이나 전국적으로 영향이 있을까 이런 건데 이런 게 유튜브에서 일방적으로 여과 없이 관련 내용을 올린 것이고 그거를 대통령이 보고 혼자 보고 이제 탐독한 게 아니라 국가안보실에 있는 신원식 실장과 인성환 2차장이 직접 전달하면서 분석을 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시키면 해야죠. 밥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어디다 넘겼습니까? 합동참모본부에 넘겼더니 그 내용이 너무 과장됐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걸 또 보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로라는 게 또 드러나는 게 부정선거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군 사령관들을 계엄에 동원하려고 했던 것인지 그 사람들에게도 김영현 장관을 통해서 극우적인 유튜브 영상들을 공유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실제로 극우의
유튜브 영상이 단순하게 웃고 떠드는 하하호호의 대상이 아니고 실제로 정책 집행에 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수단으로 이제 돌출됐다는 게 문제인 거고 그것들이 대부분 허위나 과장으로 점철돼 있다는 데서 네. 우리나라의 국정 운영이 어떻게 되어 왔는지를 다시 한번 굉장히 의심케 하는 대목입니다. 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윤석열의 어떤 체포 이후에 서부지법 폭동이라고 하는 것은 뭐 2차 내란이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맞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우리 사회의 파괴까지 가고 있는 것인데 거기에 배후에 그라운드 C라고 하는 극우 유튜브가 있다라고 하는 지적들이 많았어요. 네. 이제 거기가 소위 말하는 젊은 극우층들이 많이 보는 채널이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는 곳인데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저희도 취재하면서 그 신원식 안보실장의 네. 검찰 조사를 보면 네. 대통령이 어떤 극우 유튜브를 즐겨보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그라운드 C가 나옵니다. 대통령이 즐겨보는 그 신원식 실장의 증언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짧게 보도를 한 바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만 보더라도 정말 이 서부지법 폭동의 어떤 가장 기저에는 윤석열이라고 하는 존재가 네. 없다고 보기 어렵고 이런 것들이 내란 선전성돈 혐의로 지금 이미 뭐 고발도 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말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 심각한 이미 공동체의 파괴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좀 더 우리가 엄중하게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은 서정욱 변호사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그 토론을 네, 광주 방송에서 네. 요새는 그 사람 안 나와서 이제 저희 같이 방송을 안 하는데 예전에 자랑 삼아 그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이 자기 방송 보고 잘 봤다고 전화하고 한다. 저는 그게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신원식 안보실장 검찰 조서에 그라운드 C 나올 정도면 서정욱도 봤네. 서정욱 보다가 우리 장윤선 선배 봤을 수도 있죠. 알고 영화 걸려서. 패스. 이렇게 했겠죠. 아니 근데 저는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 공적인 그 어떤 보도들을 다 패싱을 하고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그라운드 C 같은 그러니까요. 그런 매체를 어떻게 알고 이게 일종의 신생 극우 유튜브로 알고 있어요. 네. 오래된 매체가 아니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이 시국에 알게 된 매체거든요. 저도 서정욱 아니었으면 알 수가 없는 그 매체예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 사람이 뜬다고 해서 극우 보수 유튜버들 사이에서 긴장감을 감돌게 했던 사람이 바로 그라운드 C였어요. 여기 시장을 잡아먹는다. 그렇죠. 해성과 같이 나타나서 실제로 세이브 코리아 집회 주도하는 사람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좀 흐름이 새롭게 형성되고 있어서 올드 극우들은 긴장감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걸 보면 상당히 극우 유튜브에 정말 심취해 있었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극우 유튜브에 나온 얘기를 가지고 그 말도 안 되는 거를 검증을 시킨 거잖아요. 합참. 그 바쁜 합참이 대북 관련해서 일을 해도 바쁜 시간에 대통령이 지시가 있으니까 그거를 검토를 또 안 할 수 없을 거 아닙니까? 그걸 또 보고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보고를 하고 했을 거 아닙니까? 쓸데없는 일을 한 거 아닙니까? 이제 그리고 JTBC에서 또 하나 보도가 어제 있었는데 제가 완전 처음 들어본 채널이어가지고 또 검색을 해봤거든요. 손상대 TV라고 있대요. 손상대 TV 있어요. 아세요?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아서 검색해봤는데. 손상대 TV. 그분도 이번에 이제 이진우 이제 관련된 검찰 조사에서 이제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가지고는 이런 유튜브 채널도 지금 윤 대통령한테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던데요. 그러니까 정말 그 임기 초반에 그 안정권 유튜버 안정권 씨의 누나가 들어가서 그리고 실제로 그 이명수 기자 취재에 따르면 김건희 씨 고모가 극우 유튜버들을 관리를 하고 그 비용이 3억인데 그 엄마가 양심 있으면 1억은 나한테 줘야 된다라는 말을 할 정도이니 상당히 극우 유튜버들을 동원 또는 통해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여론 지형을 어떻게 바꾸려고 했었던 건지가 드러나니까 너무나 끔찍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특성이 뭐냐면 확증 편향 첫 번째는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극대화시키는 효과가 있으니까 그 방송을 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비판의 염증이 있는 겁니다. 자기 참모들이 자기한테 직원해도 싫은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오로지 찬양하고 자기의 방향성에 동의하는 유튜브를 통해서 반복 재생을 통해서 그것만 강화하는 겁니다. 손상대 유명하다고 댓글창에도 있네요. 제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다음 주면 끝난다라고 김은지 기자님 예측을 해주셨는데 제발 끝나는 거 맞습니까? 일단 금요일은 아니에요. 7일은 중앙일보 틀렸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사실은 우리 언론에서는 이번 주 금요일이나 다음 주 금요일이 유력하지 않을까라는 관측을 했었는데 우리가 결정문을 쓰기 위해서는 평의 절차를 거칩니다. 그리고 이런 중대한 탄핵 심판의 경우에는 대체로 만장일치를 지향하기 때문에 여러 쟁점들에 대해서 재판관들이 많이 토론을 할 겁니다. 근데 그 평의 일정이 오늘과
금요일에도 잡혔다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더 하나 보태면 여기에 져야 될 정보가 오는 17일까지는 헌재가 아무 일정도 잡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고로 이번 주 금요일 날 평일을 통해서 합의된 결론이 도출된다고 한다면은 다음 주 어느 날의 선고에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아마도 17일이라는 지표가 나와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선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과거의 전례를 보면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같은 경우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경우에도 모두 금요일에 선고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요일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한다면은 주말이 완충 적인 역할을 좀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 볼 때 다음 주 금요일이 높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사실인데 다음 주에 어느 날 선고해도 이상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발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다만 좀 불안하게 생각되는 한 좀 보도가 있는데 어제 그 뉴스타파의 이범준 기자라고 원래는 경향신문에서 법조기자로 굉장히 유명했던 선배 기자이신데 이제 이분이 되게 헌법 해석에 있어서는 뭐 법학 박사를 할 정도로 굉장히 뛰어나신 분인데요. 그러니까 이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지금 후보자를 여야 합의가 안 됐다는 이유로 아직도 임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헌재가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헌법 위에 지금 서 있는 상황인 건데 저런 식이면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된다고 하더라도 60일 안에 대통령 선거를 안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우려를 지금 기사로 썼거든요. 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여야 수 있다. 충분히 이렇게 헌법 규정을 따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핑계로 대통령 선거를 미룰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고 걱정하고 있는 기사를 쓰긴 했습니다. 야,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다른 거 다 떠나서 헌법재판소의 선고 기일만을 기다리고 있는 여러 그러니까 이게 정상화의 출발이 헌재 선고거든요. 그 헌재 선고가 미뤄지면 그만큼 대한민국의 어떤 헌정 질서가 회복되는데 그만큼 딜레이가 되는 건데 그냥 그거를 무책임하게 놔둔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은혁의 어떤 임명하지 않음을 단순히 정파적인 싸움이라든지 어떤 정치 여의도 사안이 아니라요. 더 심각하게 봐야 된다는 의미인 것이죠. 저것을 용인하게 될 경우에는 그 이후의 절차도 안 따르게 된다고 했을 때 어떤 강제할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답답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 헌법적 그러니까 도대체가 말도 안 나오네. 도대체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헌법재판소에서 이것은 위헌이니까 즉각 임명해라라고 하면 임명 절차에 조립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뭐 크고 복잡한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임명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자체를 안 하고 뭐 정무적인 판단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국무위원들을 모으고 어제 국무위원 간담회인지 심지어 국무회의도 아니에요. 간담회를 했어요. 간담회를 통해서 그거 왜 간담회를 했겠으면 기록을 안 남기려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국무회의면 기록 남겨야겠죠. 당연히. 그 당연히 다 남겨야 되니까 그게 나중에 사법적으로 책임져야 되는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없이 그냥 간담회 형식으로 하고 야 우리 그냥 의견 모았어. 그리고 이것은 한덕수 총리가 헌재에서 기각돼서 돌아오면 그때 그 사람이 알아서 처리하는 걸로 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헌법재판소 내부에서도 지금 뭐 콘클라베 방식으로 계속 논의를 평일을 이어간다고 하는데 그래도 다음 주에는 당연히 해야죠. 나오고 헌재가 나오면 이거는 또 근데 큰 첩첩산중이네요. 결국은 이제 마은혁 후보자 임명 부분이라는 것이 헌재가 위헌 결정을 했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는다. 기본 최상목의 직무유기 가능성이 점쳐지는 상황인 건데 결국 이렇다는 것은 저는 어떤 걱정이 되냐면 아까 말한 대로 연장선에 설명을 하면은 헌재 불복, 쉽게 얘기해 탄핵 불복의 DNA를 쌓아주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게 서로 만약에 대선을 그대로 이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헌재의 결정은 따르지 않아도 된다라는 인식을 극우 지지자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고 그럼 결정이 나온 이후에도 이거는 우리 대통령이 불법 부당한 결정에 왜 따라야 하느냐라는 근본적인 광장의 물음으로 남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공직자로서 최고 공직자로서 취해야 될 태도가 절대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 지금 서울시립대 교수인 로스쿨 교수인 차성환 판사 출신 차성환 교수가 있는데요. 차성환 이제 교수가 최상목 대행이 직무유기죄로 10만 고발 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올리고 있는데요. 좀 더 거기에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그 윤석열 내란 수괴가
감옥에 가고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락됐다고 생각을 하고 일상으로 좀 돌아가는, 너무 지쳐 있으니까 이제 이렇고 나머지는 헌법재판소에서, 그리고 그 헌법재판소에서 선고가 나면 당연히 60일 안에 대통령 선거를 하고 그렇죠. 네. 그로 인해서 새로운 민주정부가 들어서면 평안해질 것이다라는 예측을 완벽하게 다 무시, 네. 예, 무시 또는 그냥 뭐라고 해야 됩니까? 무시 이상의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그냥 뭐 사실은 갑자기 비속어가 생각이 나요. 비속어. 쌩깐다. 죄송합니다. 네. 아 진짜 굉장히 모멸적인 단어만 그렇죠. 생각이 나요. 굉장히 아찔한 상황인 것이죠. 근데 그런 법을 안 지켜버리는 거잖아요. 어제부터 그런 이야기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건 불안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기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충분한 대비와 그리고 비판, 더 강한 비판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댓글창에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네. 그러니까 어제부터 나오기 시작한 말이어서 오히려 비판 차원에서 그리고 경계 차원에서 이야기 드린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게 대한민국의 그 난다긴다 하는 법조 엘리트들이 모여서 늘 이런 그 극우 집회를 네.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시민들이 막 동원이 되는 것이고 남은 사람들을 상대로 끊임없이 뭐 심지어 그 서천호 의원의 주장 같은 경우에는 끔찍한 수준 아니겠습니까? 다 때려부시자, 때려부시자라는 처부수자, 때려부시자 이런 선동을 하는 것 자체가 국회의원으로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어떤 최소한의 도덕, 직업윤리 이런 것도 없는 사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게다가 인권위원장도 아예 대놓고 헌법재판소 관련해서 국제기구에다가 내용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정말 이 극우 세력들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수많은 빌드업들을 하고 있다. 윤석열 파면 결정 났을 경우에 오히려 아예 세상을 그러니까 판 엎어버리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들 정도의 행동들이 지금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한 우리의 대응. 그 아까 서천호 의원 얘기했는데 극우의 광장에 나선 국회의원들은 하나하나 따지면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특히 서천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분이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은덕이 아니면 국회의원은커녕 아무것도 제대로 못하고 있을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사법처리 전력이 단 한 번도 아니고요.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 6월 받았죠. 네. 최동욱 전 검찰총장 사찰 사건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한진중공업 해고노동자 희망버스 관련해가지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무려 3건이나 범죄 전력이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공직자로 지냈지만은 그런 분한테 국회의원에 출마할 수 있는 기회를 갑자기 부여한 게 누구냐? 바로 윤각하입니다.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광장에 나와서 윤석열을 구하자, 살리자, 그를 위해서는 헌재도 부수고 선관위도 부수고 공수처도 부수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다시 한번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 내란이 끝나지 않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장기 내란으로 돌입할 수 있다라는 위기감을 가지고 이 정세를 잘 살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은 12월 3일부터 그 전부터 많은 좀 사람들이 지쳐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너무 기괴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뭐 최혜병 특검부터 시작을 해서 양평고속도로, 뭐 명태균 사건, 명태균 정말 온 국민의 피로감이 쌓일 만한 이슈들이 차고 넘쳤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끝내 끝판왕으로 12.3 계엄을 선포하면서 내란을 일으켰는데 그 내란이 진정되기는커녕 장기화 국면으로 돌입한다. 그러면 이거는 끝도 없이 이어지는 게 되는 거거든요. 어느 타이밍에서는 이거를 이제 끊어줘야 되는 건데 저는 그 분기점을 헌법재판소의 선고기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선고가 나도 때려부셔, 불복해, 뭐 이렇게 하고 그 수계라고 해야 될까요? V2, V0 이런 사람은 여전히 한남동 관저에서 사령탑이에요?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무풍지대 있죠. 내란의 무풍지대. 조사도 안 받고 있잖아요. 지금 뭐 음성이 나오고 어쩌고 해도 검찰이 안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김성훈 딱 옆에 두고 호위무사 김성훈 두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성훈 관련 이야기도 저 해야 돼요. 내일 영장실질 관련해가지고 심의위원회가 열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늘 굉장히 좀 몇 가지 기사들이 이제까지 또 어떻게 그 김성훈을 비호하고 있는지에 대한 한겨레 신문과 그리고 한국일보 이제 기사들이 있던데요. 그러니까 경찰이 6번이나 압수수색 영장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주다가 검찰에는 불출대장을 그냥 줬다는 거예요. 뭐 이런 식의 굉장히 김성훈과 검찰의 커넥션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아마 이제 내일 영장 이제 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좀 나오는 것 같은데요. 게다가 과거에 그 김용현 전 장관 압수수색 한남동 할 때도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거기를 못하게 함으로써 경찰 쫓아냈다 이런 식의 보도가 오늘 한겨레에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법위에 있는 자들이다라고 계속해서 좀 지적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국일보 보도는 명백히 검찰과 김성훈과 내통하고 있음이 확인이 좀 되는 거예요. 경찰에는 절대로 주지 않았던 불출대장을 비화폰이 그 윤건영 의원에 따르면은 그 내란의 블랙박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비화폰 블랙박스가 열려야 실제로 그날 누가 누구랑 무슨 내용으로 어떻게 어디서 뭘 모의했는지를 다 확인을 할 수 있는 건데 그 자체를 안 내놓고 서버 그 압수수색이 불가하도록 문고리를 딱 쥐고 있는 김성훈이 검찰에는 그 대장을 넘겼다는 것은 일종의 무슨 내고를 시작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김용현 그 공간 압수수색하는 것도 경호처가 개입을 해서 방해를 했다는 게 이게 한겨레 보도 아닙니까? 법상 아무 문제가 없는 상황인데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도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는 하던 압수수색을 하던 경찰을 쫓아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네. 여기는 지금 그 보호법에 따라 가지고는 대통령 그 관저와 똑같이 처리되고 있는 곳이 아니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그냥 방해한 겁니다. 그래서 아예 멈추게 했다는 건데요. 정말 법위에 있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게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놓치고 있는 사이에 이 사람들은 강고하게 더 연대의 끈을 이어가면서 안 줄 거야. 그리고 자기들끼리 어떤 정보를 내통하면서 판을 뒤집어 엎을 계획을 모의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드네요. 사실은 김성훈 경호처 차장 같은 경우에는 죄질이라든가 범의 양태에 비춰봤을 때 지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도 신기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적인 경호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이미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기 때문에 본인의 역할조차 제한적입니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보면 징계라든가 벌하지는 못할 망정 형사처벌도 건건히 맡고 있는 태도라는 것은 수사기관 특히 이제 검찰의 태도라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고 실제로 이제 경찰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끝까지 이제 정의 구현을 하는 것이 결국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피의자들한테 알림을 주는 바가 클 것이다, 울림을 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치권이 다 어찌 보자면 헛삽질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 특히 모든 후보들이 대선 앞으로 가고 있거든요. 한동훈 전 대표를 포함해서 뭐 책 내고 오세훈, 홍준표 시장은 2권이나 낸다면서요. 그러니까 책을 내면서 뭔가 대선에 입후보하기 위한 준비와 태세를 하고 있지만 핵심들, 찐윤 핵심들 그리고 검찰 그리고 경호처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는 이 판을 엎기 위한 그렇죠. 돌아온다. 대통령실 뭐 쓸고 닦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돌아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판을 뒤집어 엎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이게 망상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망상이 아니라 실질을 위한 조처에 차곡차곡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가만히 있을 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망상 유니버스에 있던 윤석열이란 자가 계엄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계엄 선포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가장 대표적인 가짜뉴스로 그것을 꼽았던 바가 있습니다. 뭐 민주당이 오바한다 막 이런 얘기도 있었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심지어 그때 조선일보가 팩트체크하면서 국회의원들 의결하면 금세 다 해제될 건데 뭐 그거 뭐 하냐 이렇게 했는데 결국 끌어내고 총까지 사용하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게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검찰 조서이거든요. 지금 와서 또 말을 약간 바꾸곤 있지만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까지 겪고 나선 우리는 정말 최악의 최악을 대비하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우리의 최저점을 지키는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뭐 이 내란이 종식된 이후에 다른 세상에 대한 꿈도 이야기하고 그 고민도 같이 토로해야 되겠지만 아직은 내란이 종식 안 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엄중함을 조금 더 느낄 필요가 있다는 좀 위기감이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대통령실 스태프들이 탄핵 심판이 만장일치로 파면 결정이 나오는 것이 많은 바깥에 있는 사람이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는 못 믿고 돌아올 것이다, 복귀할 것이다 생각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실도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싶고 제가 어디서 크게 느끼냐면은 사실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는 문제. 솔직히 얘기하면은 시간 끌기로 생각을 한다면은 임명을 하고 변론 재개, 갱신 절차를 통해서 추가 주장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는 그나마 임기 연장을 하는 방법 같은데 그걸 거부하고 마은혁을 임명하면 절대 안 된다. 이런 그 국민의힘과 그 윤석열 변호인 측을 보면서 심증을 가진 것이 이 사람들은 8명 재판관 중에 3명은 적어도 탄핵에서 인용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파면 결정이 부동의할 것이다. 네. 이런 확신이 없다면은 마은영 문지도 이렇게 접근할 수 없겠다라는 네.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또 다시 돌고 돌아서 최상목에 대한 이슈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은영 임명을 안 하는 걸 보면 이게 선거 공포도 안 할 수도 있겠다. 공고도 그죠? 예, 그 해당 뉴스타파 이범준 기자의 기사에 진짜 따르면 갑자기 소름이 쫙 돋네.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최상목이 아니라 마은영 임명과 관련돼 있는 부분이 헌법 111조 부분인데요. 예. 이걸 저런 식으로 해석해 버리면 똑같은 헌법에 지금 68조가 이제 대통령 거리 상태에서의 60일 이내 후임자 선거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도 충분히 저 논리를 가지고 올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진짜 엄중하게 좀 봐야 된다. 그러니까 아니라고 믿고 싶고 아니어야 되고 아닌 게 맞는데요. 그러니까 개헌까지 겪다 보니까 연장선에서 말씀하시는 예. 이거예요. 최상목 대행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뭡니까? 정무적 판단 운운하면서 여야 합의해 오세요 그러잖아요. 여야 합의가 안 되면 대통령 선거도 못하는 거야? 대선 합의해 오세요. 뭐 이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추측 중에서는. 그러니까 헌법 위에 여야 합의네. 예, 헌법 위에 여야 합의. 그게 여야가 합의 안 하면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은영 후보자 임명 관련해서는 여야가 합의를 했습니다. 여야가 합의를 해서 올린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미 틀린 이야기인데 그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때는 딴 원내대표였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지금 이미 그 대행은 이제 임명장을 줄 거란밖에 없지 나머지에 대해서는 권한이 맞습니다.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멋대로 법을 해석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최상목 이제라도 그러니까 민주당은 주저주저 하고 있는데 이제라도 탄핵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아니 이 사람이 이렇게 이제 국민들은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민주공화국에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끊임없이 법논리를 훼손하면서 마치 내가 이래도 나는 법률적으로 처벌받을 게 없어. 근데 자신은 사실은 직무유기죄로 고발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처벌을 피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공무원이 자기한테 혹시 요만한 거라도 처벌되면 싫을 텐데 이렇게까지 감행하는 데는 뭔가 뒷배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그 재판관들 임명하는 과정에서 정계선 재판관과 조한창 재판관을 제한적으로 임명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래도 욕을 먹더라도 중간자적인 길을 건다. 그러니까. 여야 입장에서 돌파구를 찾는다. 이게 바로 이제 대행의 해법이다. 이런 기대를 좀 했었는데 그때 이후에 문매를 맞다 국민의힘으로부터 그리고 그 지지자들부터 문매를 맞다 보니까 잔뜩 움츠린 거고 그 보신주의적인 그 본성이 철저하게 발현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행이면 사실은 그런 대통령 권한 대행이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할 때는 자의로 해야 되는데 지금 뭐 타의에 의존하지 않습니까? 간담회를 열어서 비난 여론 같은 거 다 받아들이면서 이러저러하니까 이번 주에는 안 됩니다. 두고 봅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모든 결정을 남에게 의탁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의탁의 포인트가 아까 말한 대로 야당이라든가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여당과 윤석열을 비호하는 사람들의 구미에 맞는 결정을 주저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방금 전에 속보가 나왔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최상목 불법 위헌을 밥 먹듯이 하고 있는데 이거 명백한 범죄 행위다라고 직격을 했습니다. 그럼 뭐 조치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침 명백하게 최고위 발언에서 이런 얘기를 했으면 이미 이제 고발은 되어 있어요. 이거 말고도 상설특검법에 대해서 공표하지 않은 것들을 포함해가지고 마은영 재판관, 마용주 대법관도 여태 임명 안 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마씨를 다 임명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최상목 대행이 무슨 권한으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건데 이거를 계속 샤우팅만 해서는 안 되고 응분의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럼 최상목도 저는 탄핵 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정치적으로 진짜 여러 가지 큰일이네 정말. 결단의 요구 시점들이 오고 있는 건 사실인데 아무래도 이제 헌재라는 8명 체제에서도 어쨌든 간에 파면 결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그것까지는 지켜봐야 된다는 입장이 있는 것 같고 아까 말한 대로 이범준 선배의 말대로 되지 않으리라고 믿지만 서로 그런 유사한 행태들이 동기라도 조금이라도 비춘다고 한다면 그때는 중대 결심이 불가피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사실 최상목 간다고 그럼 다시 한덕수가 올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산 넘어 산이라고 하는 이 답답함 사실은 내란의 어떤 관여도라고 하는 것은 한덕수가 더 많이다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와 함께 지금 한덕수가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 대선 관리에 있어서의 한덕수의 역할을 또 생각한다면 최상목 탄핵한다고 또 이게 지금 나아지냐 이거 아무튼 굉장히 좀 막혀 있는 상황인데요.
그 어떤 엄중함을 좀 우리가 느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의 인사 블랙홀에 우리가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김문수를 비롯해서 어떻게 데려다 놔도 다 저런 사람들만 일을 할 사람들보다는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구구 인사들만 골라다 놨을까라고 당시에 언론들이 비판을 많이 했었는데 이게 다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을 보면 국민이야 죽든 말든 국가가 망하든 말든 나를 지킬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해관계로 똘똘 뭉쳐 있으니 안창호 국가위원장 같은 사람이 그런 만행을 저지르는 겁니다. 예, 인권위원장임에도 불구하고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보다는 대통령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골몰하고 있고 국제인권기구에서 얼마나 기가 막혀서 웃겠습니까? 전 세계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유리창을 깨부시고 계엄군이 국회로 진입하는 걸 다 봤는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면서 무슨 기본권을 보장해줘야 된다, 뭐 다친 사람들이 많다, 구속자가 많다, 계몽됐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으니 세계가 비웃을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창피해서 이걸 어떻게 감당을 다 해야 될지. 신조어가 있지 않습니까? 인권위를 굉장히 조롱하는 말인데 윤권이다. 윤권이라고 하면서 윤석열의 인권만 굉장히 보호하기 때문에 이런 의견을 주는 것이고 심지어 이제 그 인권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어떤 사람입니까? 본인이 이제 검찰 고위직도 있었지만은 헌법재판소에 재판관을 했고 탄핵 심판도 한번 해봐서 박근혜 때 알만큼 아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것은 윤석열에게 자리 받았기 때문에 일단 기대고 버티는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것이다라고 해석이 안 됩니다. 네, 참 그 걱정입니다. 다른 거 다 떠나서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조만간 탄핵에 대해서 선고를 할 것이고 탄핵 선고는 8대 0으로 끝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특별한 이견 없이 물론 극우 보수들이 난동은 부리겠지만 그것은 경찰들이 상황 관리를 잘 해서 대선 국면으로 넘어가면 여러 가지 뭐 테러 위협은 있지만 그래도 문제없이 진도는 나갈 것이다 라는 상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와장창 깨지는 아침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위기감이 들고 소름도 돋고 경우에 따라서 최상목이라는 사람이 끊임없이 이렇게 법률을 해태하고 위배하면서 뭐 할 테면 해봐 뭐 이런 태도로 나오는 거 이거는 최상목 개인의 뜻은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최상목의 배우가 누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그 사람은 누군지 우리가 너무 누군지 알 것 같고 그는 여전히 살아서 움직이고 돌아다니고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식을 믿는다고 하면은 늘 전례가 있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파면 결정이 내려진 다음에 60일 이후에 대선을 치렀기 때문에 그런 전례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최상목이 아무리 상식에 어긋난 행동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우리 국민의 상식 그리고 우리 헌재의 상식 그 공정의 상식을 저는 개인적으로 믿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최근에 또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가 이제 막 그 쏟아지는 보도들이 있어서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되냐라는 건데 정권 말기적 보도들이 또 나오고 있는데 진짜 말기죠. 말기 오브 말기. 그렇습니다. 말기 오브 말기. 예, 장제원 그 인수위 비서실장 하지 않았습니까? 장제원 사실 찐윤 의원이죠. 성폭력 사건으로 피소가 되어 있고요. 본인이 오늘 지금 방금 그 속보가 나왔는데 탈당하겠다. 그리고 그 잠시 당을 떠나서 누명 벗고 돌아오겠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거 10년 전 사건이거든요. 캐비넷 열린 겁니까? 검찰 사정에 밝은 이제는 죄송합니다. 검찰인 줄 알았어. 경찰 사건이구나. 결국은 아까 이제 장윤 선배가 임기 말적인 현상이라고 했는데 그런 징후들이 솔직히 보입니다. 왜냐면은 찐윤이라고 할 수 있죠. 친윤도 아니고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에도 아들의 마약 사건이 물론 이제 그 인지한 시점이 연초라고 하지만은 그 이후에 알려지기까지의 과정들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정권의 쇠락과 이런 부분들이 연관이 돼 있지 않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장제원 의원의 피소 소식이라는 것도 물론 고소인이 존재하는 사건이지만 이런 내용들이 언론에 보도될 수 있다라는 것은 달라진 환경을 보여주고 있다. 친윤들은 여러모로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끼고 떨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더해서 그 삼부토건 보도도 사실 이게 굉장히 오래된 사건이지 않습니까? 최혜병 사건과 함께 그 삼부 뭐 이제 그 체크라는 워딩 때문에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내용인데 여기서도 금감원에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그 대주주와 경영진들이 100억대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가 나왔고 결국은 정권과 관련된 사람들이 그 사고 파는 과정에서
특혜를 본 것은 없는지에 대한 조사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을 총체로 총합을 하면 모든 지표는 윤석열 그 정부의 내리막길을 네. 암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마약 사건, 이철규 마약 사건도 그렇고 이철규 아들의 마약 죄송합니다. 큰일 날 뻔했어요. 이철규 아들의 마약 사건도 그렇고 네. 장제원 본인입니다. 네. 본인의 성폭력 사건도 그렇고 이게 다 경찰의 사건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찰과 검찰이 수사를 가지고 윤핵관들을 치기 시작했다. 정치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인지 뭐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물론 뭐 이제 당사자가 고소했기 때문에 이제 수사를 하는 지점들이 있어서 뭐 그건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러니까 그렇게 좀 묶여가지고 보여지는 지점들이 또 있어 보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여튼 본인이 지금 뭐 다 거짓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가지고 네. 상황은 좀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다만 피해 입었다고 주장하시는 분이 분명히 계신다. 네, 그렇죠. 예를 들면 이철규 의원 사건 같은 경우에 후속 보도들이 나오는 부분들을 보면은 당시에 이제 왜 이렇게 늦게 알려지게 되었는지 를 가지고 언론들이 추적 중인데 그런 과정에 수상한 점이라는 것이 당시 이제 경찰서의 형사과장이 관련된 사건을 담당한 사람이 좀 이번에 승진을 했는데 그분이 네. 과거에 견책 처분을 받은 기록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거론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기자를 하다 보면 제보를 받는 과정이라는 것이 수사기관에 있는 사람이 제보를 해주기도 하고 당사자가 제보를 하기도 하는데 그 두 가지 다 권력을 상대로 싸울 때는 네. 권력이 정말로 강고할 때는 이런 제보나 보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꺼리게 되고 제보도 잘 오지가 않습니다. 근데 네. 이런 것들이 언로가 열렸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리고 어제 검찰에서도 예를 들면 이철규 의원의 마약 사건 아들의 마약 사건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공범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 설명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이면에는 네. 그 정권에 대해서 더 이상 기대하는 바가 적기 때문에 수사기관이라든가 당사자들도 네. 약간 좀 이렇게 포문을 여는 것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은 가벼해보고 이철규 의원 아들입니다. 네, 장제원도 아직 의혹입니다. 의혹입니다. 그리고 고발은 하지 말아주시기를. 예.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너무 모니터를 세게 해가지고 저희 프로그램을 제발 좀 그만 보시기를. 저도 나오면 불안해요. 예. 아유 시간이 다 돼서 그래도 이거는 꼭 여쭤봐야 되는데 삼부토건 주가 조작. 금감원에서 100억대 시세 차익 의혹을 확인을 했습니다. 대주주 일가 경영진 등이 수백억 원을 팔아치웠다. 근데 이 삼부토건은 3부대 1 체크하고 요걸로 더 유명해졌어요. 네. 최혜병 특검 입법청문회 과정에서 터져나온 김규현 변호사의 카톡 그렇죠. 메시지를 네. 통해서 이게 골프 3부다 아니다 3부토건 3부다 왜 3부대 1을 체크하라고 했을까 그 단톡방에 있는 멤버들하고는 관련이 없을까 그리고 우크라이나 그 전후 재건 사업과 3부토건 그리고 관계일까? 원희룡 장관이 당시에 갔었고 느닷없이 유럽 순방 중이던 대통령 내외가 우크라이나에 긴급 방문한 것도 이상하다. 그 자리에 삼부토건은 왜 갔냐? 뭐 등등등등 이슈가 있었어요. 네. 요거 금감원이 이제 어제 네. 이게 나온 거죠, 보도는? 그러니까 그 내용은 제가 아까 서서로 설명을 드렸고 네. 당시의 사실관계를 좀 이렇게 까먹으셨을까봐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면은 네. 그 멋쟁 해병 단톡방 있죠. 네. 거기에 이제 5월 14일이죠. 아마도 뭐 이제 연도는 제가 좀 헷갈리긴 한 2023년일까요? 2023년. 3년일까요? 네. 5월 14일에 3부 내일 체크라는 대화가 오갑니다. 그리고 정부가 5월 17일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3부토건 조가는 5월 19일부터 거래량이 급증하기 시작을 해서 두 달 동안 무려 5배가 오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1,000원짜리 주식이 5,000원이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었고 5월 22일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3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행사에 참석했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네. 결국은 그런 선행 매매들을 통해서 혹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이익을 본 사람이 누가 없을까라는 게 당시 그렇죠. 의혹의 요체였는데 당시에 거래도 갑자기 급증했어요. 그러니까 거래소에서 심리 분석 결과를 금감원에 전달을 한 것이고 금감원에서 누가 거래했는지를 초벌로 살펴보니까 대주주와 경영진은 분명히 사고 판게 나온 겁니다. 그 얘기는 기본적으로 아직은 의심 단계이지만은 우리가 모르는 정보, 시중에서 모르는 정보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무게를 둔다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 수사는 시작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제부터 시작이다. 네. 네. 그러니까 당시에 그 1,100원 하던 네. 주식이 5,500원까지 네. 올라가서 5배나 뛰었고 여기에 뭔가 정권이 개입 혹은 관여돼 있다고 한다면 정권 차원의 어떤 주가 조작이 있었던 것은 네. 아니냐라는 의혹을 갖고 있었던 네, 특검법 사건. 사안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요거를 별도로 민주당에서 삼부토건만 관련해서 상설 특검을 요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최상목
최상목 대행이 특검 임명을 안 하고 있죠. 예, 이것도 즉시 임명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예, 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돌고 돌고 돌아 오늘은 최상목으로 이게 결론이 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요거는 의혹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젊은 기자들 사이에서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의 경우에는 뭐 결혼하기 전 일이고 과거에 있었던 일이라 치더라도 현직 대통령 시절에 이런 주가 조작 사건이 있었는데 혹여 정권 차원에서 누군가가 무슨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면 이거는 개미들이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 특히나 여기에 블랙펄 인베스트의 이종호 씨. 이 이종호 씨도 상당히 의혹이 많은 인물인데 당시에 공수처에서 딱 한 번 소환 조사를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 사람을 소환 조사했다는 소식이 없고 심지어 공수처 수사검사들이 알고 보니 이종호의 변호인이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김규현 변호사는 가서 다 양심 고백을 해버린 거다. 이거 어떡할 거냐. 이제 이런 논란까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기에 누가 어떻게 개입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궁인 것이고 관련된 내용은 수사로 밝혀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삼부토건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조만간 정무위, 국회 정무위 야당 의원들을 통해서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뜨겁게 달렸습니다. 네. 두 분 너무 잘 들었어요. 방송 4시에 못할 것 같아요. 너무 다 쏟았다. 너무 달렸어. 큰일 났다. 하나 손상태 TV 제가 아까 이진우 전 사령관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직접 받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이 된 건 아니고 이진우 전 사령관의 관련된 진술조서에서 JTBC가 보도한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디테일까지 살려서 혹시나 꼼꼼하게 팩트 체킹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두 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